스스로에게 내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뇌종양 진단을 버텨냈고 익스플로러 그랜드슬램을 완주했어요. 게다가 세계 최고봉에서 어린이 병원 깃발을 들었죠. 이 모든 걸 백혈병을 앓으면서 해낸 겁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해발 6,500m 텐트 안에서 심장이 멈춰버렸죠. 무모해 보이나요? 아니면 진짜 용기일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직접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스스로 상상해봐요. 여러분이 19살, 인생이 막 시작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의사가 남은 시간이 몇 주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 이야기는 끝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긴 하이랜드 파크, 시카고 북부의 그림 같은 교회예요. 잔디밭은 푸르고 거리는 조용해요. 사람들은 큰 꿈을 품고 살죠. 여기서 평범한 소년이 자랍니다. 이름은 알렉산더 판코, 아니면 그냥 알렉스라 하면 돼요. 그는 똑똑하고 야망도 크고 북서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손꼽히는 학교죠. 오프라인 캠퍼스 생활, 새로운 친구들, 멋진 미래에 대한 계획, 한마디로 평범하면서도 반짝이는 대학생이었죠. 그런데 1학년 여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의사가 손에 종양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지금을 지키는 게 전부가 돼요. 공부도 꿈도 다 부질없이 느껴집니다. 아주 힘든 수술을 받은 후라면 보통 누구라도 멈추고 쉬면서 다시 힘을 챙기려고 하겠죠. 하지만 알렉스는 남들과 달랐어요. 그냥 대단하죠.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방금 죽음과 마주했던 그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교실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보통 학생들처럼 졸업까지 하죠. 2008년 졸업생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있어요. 몇 년이 흐르고 우리는 그를 또 다른 시카고 교회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만나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내 니나 라스키 판코, 두 아이와 함께 진짜 가족을 이루었죠. 행복한 가족, 성공적인 인생. 말 그대로 운명과 싸워서 쟁취한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는 증명했어요. 아무리 무서운 진단도 끝이 아니라 엄청난 변곡점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렇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2005년 여름으로 돌아가야 해요. 시작은 두통이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수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어요. 19살 대학생이라면 그냥 스트레스나 잠 부족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두통은 점점 강해지고 마침내 무시할 수 없는 신호로 바뀌어요. 몇 달의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았고 차가운 CT 화면에서 그 원인을 봅니다. 바로 종양이었어요. 게다가 뇌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부분, 바로 거기서 발견됐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모든 움직임을 담당하는 곳이라 더더욱 중요한 부위예요. 그런데 그 조정실이 위험에 처한 거죠. 알렉스는 급히 시카고 어린이 기념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이미 19살이지만 여기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생명은 신경외과 의사 다다노리 토미타의 손에 달리게 돼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진짜 실력자죠. 상상해보세요. 보석 대신에 인간의 삶이라는 아주 가는 시를 다루는 장인, 바로 그런 느낌으로 한 의사가 사람의 뇌 속 그 복잡한 미로로 들어갑니다. 여기선 실수할 여유가 전혀 없죠. 모든 움직임은 머리카락 한 올보다 더 세밀하게 계산돼요. 작은 실수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종양도 잘 제거됐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가족 모두가 숨을 죽이고 병리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단서에 적힌 한마디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소식이 전해집니다. 양성 종양. 이 말이 가족 모두에게 정말 숨을 돌리게 해줘요. 가장 무서웠던 폭풍이 지나간 거죠. 알렉스는 정말 놀랍게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다시 일어나고 원래의 삶, 공부와 친구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이 경험은 단순히 기억 속에 남은 상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고 인생에서 뭔가 더 큰 일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직 알렉스는 몰라요. 언젠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이 병원에 돌아오게 된다는 걸. 그런데 그 경험이 그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때는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죠. 운명에서 어렵게 얻어낸 인생이니 앞으로는 매 순간을 진짜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처음엔 진짜 그렇게 살아가요. 잃었던 시간도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공부에 완전 집중하고요. 결국 2008년에 대학도 잘 졸업하고 이제는 미래만 펼쳐져 있는 것 같았죠. 커리어, 계획, 꿈, 뭐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일상을 갖게 된 거죠.
한때 잃을 뻔했던 아주 평범한 인생을요. 몇 년이 흘렀어요. 삶은 점점 반복되는 패턴에 익숙해지고 겉으론 다 괜찮아 보였죠. 어른이 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다들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일상. 그런데 마음 깊은 곳 어느 한 구석에서부터 뭔가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해요. 병원에서 나왔을 때 그 뜨거웠던 삶에 대한 갈망이 서서히 식어버리고 마치 누군가 산소를 서서히 잠그는 것처럼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드는 거죠. 나중에 알렉스는 이 식어가는 상태를 한마디로 번아웃이라고 불러요. 이건 MRI로는 볼 수 없는 고통이에요. 소리 없이 천천히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허무함 같은 거죠. 열심히 뛰어도 항상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러닝머신 위에 선 것처럼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다 똑같아 보여서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기서 진짜 신기한 건 이 2016년까지 알렉스의 삶과 산, 등산은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주말에 등산을 가는 것도 아니고 산악인들의 자서전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눈 덮인 봉구리를 꿈꾼 적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예쁜 사진 정도, 그 정도로 사는 그의 삶과 거리가 멀었죠. 어디에도 그의 이력서에는 등정이나 원정 같은 얘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시점에서 아무 준비나 지식도 없는 상태로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복잡한 뇌 수술을 이겨내고도 이제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갈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알렉스는 아직 몰라요. 그 해답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 답은 바로 숨이 멎을 것 같은 고지대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2016년 그 벽묵한 고요와 반복되는 일상 한가운데서 결심이 태어나요. 겉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충동적이고 심지어 약간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결정이죠. 그는 킬리만자로에 오르기로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최근 몇 년간 가장 극적인 모험이 출근길 지하철 타기였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리카 최고 봉구리에 오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왜일까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는 정말 영혼이 외치는 소리 같았다고 말해요. 평범한 삶의 흐름을 완전히 벗어난 뭔가 엄청난 걸 해내서 그 소음으로 마음속 허전함을 밀어내고 싶었던 거죠. 단순히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몸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로 그걸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일은 마치 프로젝트처럼 접근해요. 낭만적인 고독한 산악인 같은 느낌은 전혀 없어요. 알렉스는 그냥 상업 등반팀에 등록해요. 가이드도 있고 포터도 있고 루트도 정해져 있죠. 그는 그냥 평범한 고객이에요. 여러 명 중 한 명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두가 푸른 산길을 따라 걸을 때 그는 자기 과거와 조용히 대화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갈 때마다 속삭이는 그 목소리, 넌 약해, 넌 아파, 넌 안 돼를 향한 반박을 쌓아가는 거죠.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얇아집니다. 점점 더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 힘든 경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진짜 손에 잡힐 듯한 육체적 피로가 마음의 피로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6년 11월이 찾아오죠. 우후루 정상 킬리만자로의 꼭대기에서 그는 5,895m 높이에서 숨이 턱 막히고 감정이 막 솟구치는 그 순간을 맞이해요.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딱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죠. 수술 이후 자기 위에 항상 눌려있던 유리천장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는 발 아래 세상을 보고 깨닫습니다. 자기가 가진 한계란 결국 스스로 만든 벽이었다는 것. 이 성공이 그에게 단순한 자신감만을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사고방식 자체를 새로 세팅해준 체험이죠. 킬리만자로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니에요. 출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프리카의 지붕에서 새롭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꿈이 시작됩니다. 바로 익스플로러스 그랜드 슬램, 지구의 7대륙 최고봉에 오르고 북극과 남극까지 모두 밟는 거대한 도전이죠. 이건 이제 단순한 모험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두려움들과의 전쟁 선언이에요. 킬리만자로 정상에서의 그 황홀함, 정말 달콤한 마약 같지만 오래가지 않죠. 그럼 이후에 뭘 할까요? 다시 시카고로 돌아가서 사진이나 벽에 걸고 원래대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까요? 안 되죠. 알렉스는 알아요. 아프리카에서 피운 불길이 꺼지지 않으려면 계속 새 장작을 넣어줘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마른 통나무를 찾아냅니다. 딱 2달 뒤 2017년 1월 그는 아콩카과 산 아래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산악인들에게 킬리만자로에서 남미 최고봉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 마치 카트에서 F1 머신으로 바로 바꿔 타는 느낌이에요.
아콘카과는 절대 예쁜 산책로가 아니에요. 거의 7,000m에 가까운 거칠고 돌투성이 현실이죠. 비엔토 블랑코라 불리는 칼바람은 사람을 순식간에 나가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얼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처음으로 깊이 부딪히는 시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도 결국 해냅니다. 정상에 서 있으면서 그는 이제야 깨닫게 돼요. 킬리만자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구나. 모든 건 프롤로그였던 거죠. 이제 그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갖게 됐어요. 그랜드 슬램이라는 미쳤다고 생각했던 꿈이 점점 구체적인 사업 계획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2017년 여름, 그때부터 그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훈련 캠프로 바뀌어요. 지구 곳곳이 그 무대였죠. 첫 번째 목적지는 에콰도르, 일리니사 노르테와 카얌베. 여기서 그는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고산에서 진짜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법, 산소 부족에 몸을 적응시키는 법을 배웠어요. 마치 뮤지션이 공연 전에 지루하게 음계를 연습하는 것처럼요. 그 다음엔 북미의 레이니어산. 여기서는 완전히 새로운 수업이 시작돼요. 빙해난 크레바스, 아이젠 신고 다니는 법, 아이스엑스랑 로프 다루기까지. 이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자연이랑 춤을 추는 기술이 필요한 산행이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알프스로 갑니다. 몽블랑, 알파인 등반의 정석이죠. 여기서 그의 기술이 자동 반사처럼 몸에 배어요. 등반 하나하나가 단순히 도장 깨기가 아니라 그의 무기고에 추가되는 새로운 도구, 목적을 향한 이력서 한 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피날레, 바로 네팔 히말라야의 가을, 10월. 이번 목표는 아일랜드 피크.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의미는 엄청 커요. 처음으로 6,000m급에 서서 눈앞에서 거인들을 마주한 거죠. 사방으로 로체, 마칼루, 그리고 에베레스트. 꿈이 더 이상 막연한 환상이 아니에요. 불과 몇십 킬로미터 앞에서 지금 이 순간 그 거대한 산이 그를 지켜보고 내 각오를 시험해라. 알렉스에게 속삭이는 듯해요. 불과 1년 만에 알렉스는 산 한 번 올라본 평범한 오피스 직장인에서 전 세계를 돌며 경험치를 쌓은 시스템형 선수로 변해버렸어요. 우연은 패턴이 되고 충동적이던 꿈은 차가운 계산과 전략이 됐죠. 그랜드슬램의 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에베레스트를 본다는 것과 진짜 지구의 얼음 심장과 맞닥뜨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토대는 갖춰졌고 이제 세기의 건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층은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곳에 세워지죠. 2018년 1월 남극 빈슨 매시프. 이건 그냥 산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 눈과 얼음뿐인 침묵의 땅에 솟은 정상. 상상이 되시나요? 너무 고요해서 정적을 만질 수 있을 것 같고 추위가 바람처럼 스치는 게 아니라 뼛속 깊이 파고드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선 얼음과 하늘만 남아요. 바로 이곳에서 알렉스는 진짜 첫 강적을 만나요. 높은 고도가 아니라 바로 남극의 바람입니다. 남극의 강풍,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실제 전투력이 있는 하얀 용입니다. 순간순간 그를 산등성이에서 떨궈버리려 하고 온기를 빼앗고 의지를 시험하죠. 이걸 버텨냈다는 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얼음 지옥을 헤치고 알렉스는 북극의 얼음 사막으로 넘어가요. 봄이 되면 라스트 디그리를 스키로 횡단하죠. 이건 완전히 다른 도전이에요. 빈슨이 수직의 싸움, 고도와 바람과의 전투였다면 북극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수평선, 침묵 속에서 묵묵히 나아가는 인내의 여정이에요. 남극의 무음에서 북극의 청명한 공허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극지방 원정 사이 뉴질랜드의 에스파이어링 산이 그의 새로운 도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피트스톱에 잠깐 들러서 실력을 다듬는 것과 비슷해요. 고전적인 알프스 루트를 따라가면서 손맛도 바위 감각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올해 가장 이국적인 모험이 가을에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카르스텐스 피라미드. 저 산에 도달하려면 일단 생명력으로 가득한 습한 정글을 헤치고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석회암 지대로 바뀝니다. 완전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여행이죠. 원시적인 혼돈에서 바위의 질서정연함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클라이맥스가 찾아와요. 10월, 그는 다시 히말라야에 있습니다. 이제 그는 거대한 산들을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중 하나에게 인사하러 온 거죠. 초유 터코이즈 여신. 그가 처음 도전하는 8,000m 본굴이에요. 사람들은 이 산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쉬운 8,000m는 없죠. 이건 말 그대로 상위 리그에 입장하는 티켓이에요. 여기서 실수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곳이죠. 바로 여기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데스존, 죽음의 지대에 들어갑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진짜예요. 해발 8,000m가 넘는 곳에서 희박한 공기는 생명을 지탱할 수 없어요.
몸이 조금씩 꺼져가고 한숨 한숨이 전쟁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가장 무서운 적이 돼요. 초우유 등정에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제 알렉스는 대륙별로 정상만 찍는 그런 여행자가 아니라 진짜 고산 등반가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존재조차 힘든 곳에서 숨쉬고 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8,000m 봉구리는 정복했지만 이건 아직 예열에 불과해요. 그리고 2019년이 옵니다. 이제 진짜 모든 걸 마무리할 마지막 한 해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대장정 앞에 그는 다시 한번 얼음의 대지로 돌아가요. 1월, 그는 또 안타르크티카에 있고 스키를 타고 남극점까지 마지막 한도를 통과합니다. 잘 아는 장소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전해 마지막 스퍼트를 준비하는 거죠. 이번엔 상업적인 그룹과 함께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영구동토의 세상을 경험해요. 이건 그냥 신체적인 도전이라기보다 아주 깊은 정신적 리셋에 가까워요. 인생에서 가장 큰 등반 직전, 얼음 공기에 한 모금을 들이쉬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마침내 에베레스트, 사가르마타, 조몰룽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소개가 필요 없는 곳이죠. 봄이 되면 그는 상업 원정대에 합류해서 텐진과 힐러리가 처음으로 올랐던 전통적인 남동 루트로 올라갑니다. 여긴 모든 게 철저하게 시스템화된 하나의 산업이에요. 인간이 세상 꼭대기에 닿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거대한 장치죠. 근데 이 시스템에도 명암이 있어요. 마치 하늘로 향하는 고속도로 같아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에도 종종 정체가 생겨요. 이제 산과 1대1로 마주하는 게 아니라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줄에선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움직여요. 5월, 그는 드디어 정상에 섭니다. 그 자리에선 신이나 새만 알 수 있는 시야가 펼쳐져요. 지평선 너머로 휘어지는 지구, 끝없이 뻗은 히말라야의 본구리들, 구름이 아래로 흐르는 풍경, 그야말로 세상 지붕에 서 있는 느낌. 수백만 명이 꿈꿔온 그 순간, 목표는 달성됐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개척자의 그랜드슬램을 완성하려면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있죠. 그냥 형식적인 관문 같지만 실제로는 혹독한 도전입니다. 여름, 알래스카, 데날리산. 여기가 바로 지구에서 가장 추운 거인이 자리 잡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정말 한순간의 방심도 용서하지 않죠. 그런데 보세요. 그 꼭대기에 오르면 모든 여정이 하나로 이어져요. 큰 탐험가들이 꿈꿔온 그랜드슬램, 드디어 완성된 거죠. 근데요, 인생 최고의 승리를 맛본 챔피언은 뭐 할까요? 바로 다시 훈련을 시작해요. 알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도 그 해 여름, 그러니까 8월쯤에 그는 다시 베이커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는 기록 경쟁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북극, 남극, 히말라야 정상까지 다녀온 사람이라면 다음 목표가 뭘까요? 아이스 해머 벽에 걸어두고 손주한테 무용담만 늘어놓으며 살까요? 알렉스한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이거든요. 다만 모든 규칙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랜드 슬램 하던 때는 누가 더 강인하게 완주하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젠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산을 탈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된 거죠. 이젠 기록이 아니라 실력 그 자체를 갈고 닦는 경쟁이에요. 2020년 7월 북부 캐스케이드 산맥, 금지된 본굴이라 불리는 포비든 피크. 이름부터가 도전의식을 자극하죠. 알렉스가 겨눈 건 바로 북릉 루트였어요. 거대한 칼날이 하늘을 찍듯 뻗어있죠. 한쪽은 아찔한 낭떠러지,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 정말 칼끝만한 능선 위를 걷는 건데 한 발 한 발이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해요. 실수하는 순간 몇 초 만에 사라질지도 모르거든요. 이건 그냥 높은 데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산과 나누는 대화, 내 무기는 오로지 로프, 아이스 해머, 그리고 차가운 이성뿐이죠. 그 길을 완주하고 나니까 마치 수년간의 훈련 끝에 검은 띠를 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듬해 또 다른 도전, 슉산산 그 북벽이에요. 등산가들에게 북벽이란 건 사실 별도의 전설이에요. 산의 어두운 면, 차갑고 얼어붙은 정말 혹독한 곳이죠. 해도 거의 안 들고 암벽과 얼음밖에 없는 곳이에요. 쇠스랑이 딱딱 소리 내면서 얼음을 파고들 때 그 소리가 거의 유일한 음악이에요. 여기선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동작의 정확성이 전부예요. 그냥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자연이 준비한 입체 퍼즐을 푸는 느낌이죠. 이렇게 자신만의 또 다른 정상을 개척해가면서 미디어라는 정상도 함께 쌓아가요. 빙하 한 걸음, 바위에 박는 피톤 하나도 이야기로 만들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그리고 2021년이 끝날 무렵 알렉스는 다른 대륙으로 떠나요. 목적지는 에콰도르, 일리니차 수르라는 산이에요. 완전히 다른 기후, 성격, 분위기의 산들이죠. 늘 가던 체육관 아니라
예측 불가한 차원의 경기장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대요. 산은 더 까다롭고 변덕스럽고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경험이 요구되는 곳이죠. 그럴 때마다 알렉스의 기술은 더 늘어나요. 산 정상만 모으는 수집가가 아니고 점점 더 복잡하고 멋진 작품을 그리려는 예술가가 되어가요. 이젠 어디를 갈지보다 어떻게 오를지가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1, 2차의 산들을 경험한 뒤 알렉스는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산을 찾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죠. 상상해보세요. 얼어붙은 폭포 타고 올라가는 상황. 아이스 해머를 한 번 내리칠 때마다 그냥 디딤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얼음처럼 변덕스럽고 약한 자연과 대화를 한다는 기분이 들어요. 여기선 진짜 등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걸 느꼈대요. 2022년 1월 알렉스는 이미 덱스터라는 얼음 루트 어딘가에 매달려 있어요. 난이도 카테고리라는 거 솔직히 들으면 뭔가 암호같이 들려. 빙설 난이도 3, 4등급이라고 하면 쉽게 풀자면 얼음면이 거의 수직이고 실수할 여유가 아예 없다는 소리야. 얼음은 진짜 돌이 아니잖아. 살아있고 숨쉬고 온도만 살짝 변해도 계속 달라져. 아이젠으로 디딜 때는 크리스털처럼 맑은 소리가 나다가도 갑자기 젖은 설탕 깨지듯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지. 말 그대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거고 네 장비가 손의 연장처럼 진짜 믿을 수 있어야 해. 그런데 만약에 그 얼음 거울 위에 갑자기 화강암 돌기가 튀어나온다면 3월이 되면 난이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바로 블랙 다이크라는 루트를 도전하는 거지. 여기서는 얼음뿐만 아니라 암벽까지 끼어 있어서 완전히 믹스가 되는 거야. 한순간은 아이스툴로 바위에 실금에 걸고 바로 다음 순간에는 얼음의 스크루를 받고 움직임이 계속 바뀌고 즉각 반응해야 하지. 마치 한 손으로 피아노, 다른 손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두꺼운 장갑 끼고 영하의 온도에서 하는 거야. 하나하나 움직임마다 신경을 곤두쓰고 딛는 한 발자국마다 중력과 두려움을 조금씩 이겨내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이 얼음 모험의 하이라이트가 찾아와. 4월, 알래스카. 산 이름부터가 인상적이야. 엘크의 이빨. 그가 노리는 건 전설의 루트. 햄 앤 에그스. 한번 상상해봐. 거의 킬로미터에 가까운 눈과 얼음 줄기가 어마어마한 화강암 절벽을 타고 올라가. 여기에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다 써먹어야 해. 절벽에서 움직이는 노하우도 필요하고 아이스툴 다루는 실력도 완벽해야 해. 이들은 가이드와 함께 알파인 스타일로 도전해. 그게 뭐냐면 중간 보급도, 거대한 캠프도, 큰 지원팀도 없는 오로지 며칠치 필요한 장비만 다 메고 오르는 진짜 깔끔한 등반 방식이야. 말하자면 가장 솔직하고 가장 어렵게 산에 오르는 거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변곡점이야. 어느 여행사에서 돈 내고 참여하는 등반이 아니고 이름만 올리는 식의 산행도 더 이상 아니야. 내 경험과 기술만이 결정을 내리는 정통 테크니컬 알피니즘 그 자체인 거지. 이제 정상을 모으는 수집가에서 고도의 기술을 갖춘 운동선수로 완전히 변하는 거야. 알래스카 얼음에서의 이 완벽한 무브들을 본 사람이라면 알렉스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 같고 자연이랑 완전 대화하는 법을 터득한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산은 항상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답하지. 그 답이 바로 콜로라도의 스노우메스 정상에서 찾아와. 현지에서 엄청 유명한 14,000피트 산 중 한 곳이야. 여기에서 알렉스는 나중에 아스펜 참사라고 부르게 될 일을 겪어. 그 순간을 상상해봐. 최고의 컨디션, 날카로운 집중력, 움직임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넘치는데 산은 자기만의 규칙으로 게임을 시작해버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순간 발에 힘이 풀리면서 세상이 뒤집히지. 아주 짧은 추락. 근데 그 시간이 영원하게 느껴지고 순간 세상이 멈추는 거야. 그리고 찾아오는 적막과 깨달음. 내 몸이 더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그는 경사면에 누워서 혼자서는 이제 못 내려오겠다는 걸 곧 알게 돼. 그동안 쌓아온 기술, 경험, 모든 게 그 순간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최고의 선수, 전문가가 아니야. 그냥 외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그리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 산의 고요를 깨고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바로 내셔널 가드의 블랙 호크, 그 유명한 헬기였어. 완전히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헬리콥터가 지금은 엄청 미세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바로 거칠고 적대적인 낭떠러지에서 겨우 한 명의 등반가를 구조하는 거죠. 조종사들한테 이건 거의 미세 공해 같은 미션이에요. 바위 가까이 다가가서 희박한 공기 속에 멈춰 서야 하고 바람 한 번만 잘못 불어도 큰일 나는 상황에서 부상자를 들어 올려야 하거든요. 아래에서 보면 이건 거의 기적이에요. 무슨 신의 개입처럼 느껴집니다. 알렉스는 구조된 후 이 일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이 경험을 파헤치죠.
자기 웹사이트에 에스펀 디제스터라는 제목으로 그날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서 올립니다. 자기 구출 이야기를 공유하는 걸 넘어서 본인이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선택이 무슨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집요하게 짚어요. 엘르머스트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알렉스의 이 거의 논문 같은 자기 실패 분석을 인용해서 소개하기도 했어요. 이 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는 아무 자료에서도 확실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이야기가 더 특별하게 들리죠. 시간에 딱 박혀 있지 않아서 마치 영원한 교훈처럼 들려요. 산에 오르는 누구에게나 말해주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산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걸요. 차가운 경사면에 누워서 자신의 목숨이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에 달려있는 걸 느껴보는 경험. 이건 영원히 시야를 바꿔놓는 순간이에요. 알게 되죠. 진짜 힘이란 건 단순히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뭘 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에스펀 참사는 알렉스에게 나락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돼요. 그 뒤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버시즈 오브 마인드, 정신의 정상들을 시작하죠. 생각은 직관적이면서도 대단히 똑똑해요. 자기 개인적인 도전이 모두를 위한 승리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이제부터 그의 산행은 더 이상 자기 기록 세우기가 아니에요. 시카고 어린이 병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이 된 거죠. 거기선 아주 작은 환자들이 더 절실하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알렉스는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는 이 병원 깃발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세계 제일 가파르고 험한 산 최고봉까지 들고 갑니다. 상상해보세요. 산소도 부족한 8,000m 고도에서 숨 쉴 때마다 온몸이 힘든데 그 깃발을 꺼내드는 거예요. 세상 끝, 세계의 지붕에서도 자신이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진짜로 실질적 도움도 돼요. 여기저기선 정확한 숫자 없이 추정이 갈리는데 대충 몇십만 달러라고 하죠. 절반 100만 달러 가까이도 모은 걸로 봅니다. 공식적인 공개 자료는 없지만 규모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의 등반이 직접적으로 어린이 치료에 힘을 보태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단순히 등반이랑 모금 차원이 아니게 돼요. 완전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는 산에 오를 때마다 그냥 산을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등반을 병원에 있는 아이들, 뇌종양처럼 아주 힘든 진단을 받은 작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바칩니다. 병실 창문 밖 세상이 전부인 아이에게 지구 반대편에서 자기만을 위해 누군가 산에 오른다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힘이 돼요. 그들의 싸움이 이제는 알렉스의 싸움이기도 하죠. 한때 그에게 모든 걸 빼앗아 갈 뻔한 산. 이제 거기는 오히려 희망이 펼쳐지는 무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에는 하나하나 실명 실밍이 생겨요. 살아있는 진짜 아이들의 이름이요. 여기 알렉스가 등반을 한 소년 제이비언에게 헌정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이비언은 지금 뇌에 아주 심각한 종양과 싸우고 있는데요. 이 싸움은 산 비탈이 아니라 차갑고 고요한 병원 복도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 제이비언을 위해 알렉스는 또 하나의 산을 오르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얼음에 찍는 아이스 X의 모든 소리가 제이비언이 병마와 싸우는 메아리 같아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지구에서 가장 높은 그 산에 올랐을 때 알렉스는 이번엔 세레나 루이스라는 소녀에게 등반을 바칩니다. 세레나는 이미 힘든 뇌 수술을 견뎌냈던 아이예요. 상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과 병실에서 자기만의 에베레스트를 이겨낸 조그만 소녀.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얽혀요. 알렉스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구 꼭대기까지 올리면서 인간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불가능해 보여도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제 알렉스는 단순한 익스트림 등반가가 아니에요. 미디어에 비치는 그의 모습은 아이들을 위해 산에 오르는 진짜 기사 같아요. 인터뷰에서 늘 조용히 얘기하죠. 진짜 영웅은 우리 같은 등반가가 아니라 저 아이들이에요. 알렉스는 자기가 위험을 고를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용기는 진짜라고, 그리고 아주 근본적이라고요. 그런데 왜 알렉스는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의 어린 시절에 숨겨져 있어요. 사실 그도 어린 시절에 오랫동안 소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그냥 공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벽과 그 고독함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알고 있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프로젝트 정신의 정상은 단순한 원정이나 도전이 아니에요. 그젠 병실의 아이들 곁을 환자로서가 아니라 병원 바깥의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다시 찾아가는 거죠. 병원 밖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모두가 너의 귀환을 기다린다라고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험이 아니라 의미 있는 미션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23년
이번에는 히말라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중 하나, 하늘을 뚫을 듯한 뾰족한 아마다블람에 도전해요. 상업 원정이라서 늘 해오던 대로 준비도 완벽했어요. 알렉스는 언제나처럼 집중해서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은 가끔 우리가 잘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죠. 평소처럼 익숙했던 루트에서 갑자기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평소에 늘 이겨내던 산의 피로나 저산소증하고는 다르죠. 뭔가 깊고 무거운 안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솟아요. 햇빛이 쨍한데도 내 몸속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납덩이 같은 무게. 그렇게 오랫동안 단련해 온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등반가로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게 돼요. 바로 하산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곧 진짜 이유가 밝혀져요. 미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이건 내 몸이 피를 만드는 공장이 갑자기 불량품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세포들이 점점 온몸을 채워가는 거지. 아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내던 그 알렉스가 이제는 본인에게 떨어진 진단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 거야. 이쯤 되면 정말 확실해지는 게 있어. 아마다블람에서 하산한 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었단 점이야. 해발 거의 7,000m, 상상도 못할 긴장감 속에서 그의 몸이 처음으로 신호를 보냈던 거지. 잠깐 멈춰서 이 신호를 제대로 듣게 만든 것도 바로 그 순간이야.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탐험이 시작됐어. 이제는 아이스 도끼도 아이젠도 필요 없어. 그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들르며 건강을 체크해. 등산 기록에는 아마다블람에서의 하산만 짧게 적히겠지만 인생에서는 이 산이 큰 변곡점이 됐어. 누군가를 위해서 투쟁하며 살던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 싸워야만 했던 순간이었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끝처럼 들릴 수 있는 진단을 들었을 때 사람은 과연 뭘 할까? 알렉스 판코는 주저앉지 않았어. 오히려 신발끈을 다시 조였지. 그에게 이 병은 판결문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까다로운 과제야. 꼭대기로 가는 길에 만난 예측 불가한 빙하 같은 거지. 이전처럼,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한 고집으로 그는 다시 운동을 시작해. 자신의 몸. 이게 바로 도구니까. 이제부터는 이 보이지 않는 동반자, 만성 백혈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 새로 배우는 셈이지. 의사 진료실을 떠올려보자. 한쪽엔 아마다블람에서 한계까지 밀려난 등산가가 있고 반대편엔 차트와 검사 결과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있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의료진이 등산 허락을 해주는 거야. 물론 조건이 있어. 완전 철저한 관리, 늘 소통하며 언제든지 후퇴할 준비가 필요하지. 이건 무모하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차근차근 맞춰가는 파트너십이야. 친구들과 나누는 메시지에 알렉스는 이렇게 말해. 나는 내 방식대로 산에 오르고 싶다고. 마지막 걸음을 산에서 언제 디딜지 결정하는 건 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이지. 마치 폭풍에게 내가 정한 때에 내 배를 침몰시키겠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 이제 모든 등반은 더 이상 단순히 자연에 도전하는 게 아니야. 조용히 내 몸과 대화하고 내 운명에 대한 주도권을 직접 쥐는 시간이지. 알렉스가 계속 강조하는 건 딱 하나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정상 정복이 아니라 집으로, 가족에게 돌아오는 거라고. 산 꼭대기는 변해도 집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새로운 목표를 공개해. 바로 마칼루.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본구리, 해발 8,485m에 얼어붙은 고요함. 건강 때문에 7,000m에서 내려왔던 사람이 이번엔 8,000m에 도전하는 거야. 완전 미친 짓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알렉스에게는 그게 바로 산악인의 논리, 그리고 투사의 논리야. 이번 도전도 다시 시카고 롤이 어린이 병원에서 싸우는 아이들에게 바쳐져 있어. 알렉스의 개인적인 투쟁이 또다시 병실에서 버티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는 것, 그게 그가 산을 오르는 진짜 이유야. 그는 또 한 번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 꼭대기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신만의 세상이 무너질 듯 흔들릴 때조차 누군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개인적인 도전을 전 세계를 향한 미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팀에 있습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맞물린 진짜 한 대의 기계처럼 움직이는 팀 말이죠. 이번 마칼루 원정의 조직은 메디슨 마운티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맡았어요. 이들은 고산 등반계의 최강자로 그 이름만으로도 프로페셔널함을 보장하죠. 현지 네팔에서는 히말라얀 가이드 네팔이라는 팀이 복잡한 물자 수송부터 베이스 캠프의 생활까지 모든 실무를 직접 책임집니다.
이건 그냥 한 명이 산과 맞서는 싸움이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세밀한 팀플이죠. 이번 루트는 상업적이고 표준화된 코스를 택했어요. 이미 수많은 원정대가 지나갔던 모두가 잘 아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닦인 길이라도 8,000m가 넘는 산은 항상 산이죠. 그곳에선 오직 산이 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약간은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를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27,838달러예요. 왜 하필 이 금액일까요? 그냥 우연이 아니죠. 마치 수학으로 표현하는 시 같다라고 할까요? 바로 마칼루의 높이, 발로 딱 맞춰진 발걸음 하나, 그리고 알렉스가 오르는 한 피트가 바로 $1의 희망이 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돈 모으기가 아니에요. 올라갈수록 한 걸음씩 내디딜수록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큰 희망이 전해지는 거죠. 산소가 희박한 공기 속에서 무거운 부츠를 질질 끌며 내딛는 알렉스의 모든 한 발 한 발, 그 모두가 진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등반은 일종의 살아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높이만큼 누군가의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모인 모든 후원금은 시카고 루리병원의 소아 혈액암 프로그램으로 전달되고요. 그곳에선 아주 어린 환자들이 어쩌면 더 고되고 지치는 자신만의 등반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병원 복도는 자기만의 산이고 정상은 좋은 검사 결과, 그리고 진짜 에베레스트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이겠죠. 알렉스는 그저 아이들의 깃발을 정상에 옮겨다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발걸음 하나하나로 다리를 놓는 셈입니다. 한 걸음마다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도전과 아이들의 싸움이 하나로 엮여 모두가 더 밝은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야심찬 목표는 절대 혼자서는 못해요. 그렇다면 알렉스와 함께 그 위험한 고산을 온몸으로 함께하는 팀은 누구일까요? 메디슨 마운티니어링의 마칼루 팀은 정말 소규모예요. 일단 딱 3명의 클라이언트, 3사람이 같은 꿈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알렉스 외에도 2명의 멋진 여성 산악인 크리스틴과 아가가 있어요. 모두 자기만의 사연과 목표가 있지만 이 순간엔 완벽한 한 팀, 거대한 산에 도전하는 소수 전개 부대가 되는 거죠. 이들의 중심, 그리고 귀와 눈, 바로 가이드인 테레이 실베스터입니다. 그가 무정히 잡은 한마디, 작은 판단 하나에 리더의 책임이 실려 있죠. 그는 산을 책처럼 읽으면서 팀을 빙벽과 가파른 경사길로 이끌어요. 그렇다면 이 팀의 기초 체력을 떠받치고 전체 메커니즘의 흐름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히말라얀 가이드 네팔의 쉐르파 팀입니다. 대략 5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은 진짜 이 고산의 주인공들이에요. 단순히 짐꾼이 아니라 산행 루트를 여는 건 물론 줄을 고정하고 캠프를 설치하는 일까지 다 해내거든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정대의 심장이자 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산이 바로 그들의 집이죠.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작은 팀이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산과 춤을 추기 시작해요. 이걸 적응 훈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8,000m 정상까지 달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교묘하게 속이고 자연스럽게 못 버틸 환경에 맞춰 조금씩 익혀야만 해요. 마치 다른 세계에 아주 느리게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맨 먼저 팀은 1캠프로 올라가서 하룻밤을 보내요. 이게 첫 번째 충격이자 고도에 적응하는 첫 단계죠. 그 다음엔 2캠프 방향, 그러니까 6,500m 근처까지 한 번 더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잠깐 그 고도를 맛만 보고 바로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자요. 등반하는 사람들 사이엔 높이 올라가고 아래서 잔다라는 금과 옥조 같은 원칙이 있거든요. 매번 이렇게 왕복하는 게 결국엔 투자처럼 미래를 위해 쌓이는 셈이에요. 정말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지만 오직 이 방법만이 산이 우리에게 마지막 등반을 허락해주는 유일한 길이죠. 5월 4일 드디어 그동안 해온 적응 훈련이 조금씩 효과를 내기 시작해요. 팀은 이제 한결 여유 있게 1캠프에서 2캠프로 이동해요. 처음 경험하는 6,600m가 넘는 엄청난 고도에서 멋지게 자리 잡죠. 이건 진짜 제대로 등반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하늘은 놀랍도록 맑고 햇살까지 퍼져요. 가이드는 나중에 보고서에 에베레스트와 로체가 한눈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풍경이라고 적어두죠. 산이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눈 덮인 대지에 길을 열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순간에는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정상도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여요. 하지만 산에는 항상 산만의 법칙이 있죠. 해가 저무는 것도 순간이고 곧바로 얼음 같은 바람과 적막만이 찾아와요. 저녁 2캠프. 하얀 얼음밭에 외딴섬처럼 놓인 작은 텐트 한가운데 알렉스랑 가이드 테레이 실베스터가 함께 있어요.
둘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나눠요. 소박한 저녁 식사, 누구나 할 법한 대화지만 평지가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없는 고도에서 펼쳐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대화 도중 알렉스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요. 바로 직전까지도 또렷하고 생기 있던 눈빛이 순식간에 꺼지듯 멍해지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순간 당황한 테레이는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직감해요. 완전히 심각한 상황이죠. 테레이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요.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치자 다른 팀원들도 급히 달려와요. 텐트 하나가 순식간에 세상 끝 임시수술실로 변해요. 여기선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체력이 쑥 빠져나가요. 1시간, 2시간, 3시간 번갈아가며 마지막 힘까지 쏟아가며 죽어가는 생명을 붙잡으려 애써요.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너무 희박하고 인간의 힘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노력이 결국 허사가 돼버리죠. 고요한 고산 캠프, 무심한 별이 뒤덮인 밤하늘 아래 알렉스 판코의 삶은 그렇게 짧게 끝나버려요. 다음 날 아침, 이 캠프의 새벽은 안도감 대신 아찔한 공허함만 남겨둬요. 밤은 끝났지만 악몽은 여전히 계속되는 거죠. 작은 텐트 안, 아무 말 없이 비극의 증인이 된 그곳에 알렉스의 몸이 남아있어요. 여기는 해발 6,500m가 넘는 고도라서 우리가 땅에서 지키던 모든 규칙이 다 사라져요. 평소에 하던 인사나 이별, 슬퍼하는 그런 일들은 아득하게 멀어진 아래 세상 얘기일 뿐이죠. 여기엔 그저 살을 내는 바람, 희박한 공기, 그리고 오직 하나,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 남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어려운 질문이 떠오르죠. 이 다음에 우린 뭘 해야 하는 걸까? 며칠 동안 팀원들과 셰르파들은 죽을 힘을 다해 내려갈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반겨주던 마칼루산이 이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이런 고도에서 사람을 데리고 내려오는 건 별도의 엄청 위험한 원정이에요. 빙하의 한 걸음 한 걸음, 갈라진 틈 하나하나가 다 치명적인 함정이고요. 저 산소의 무게가 더해지니까 사람 몸 무게 자체가 완전히 감당 안 될 정도로 무거워지는 거죠. 현지 투어 운영자는 기자들 질문에 그냥 손을 들어 보이며 말해요. 이건 구조대원들한테도 위험하고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결국엔 산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5월 5째 날, 그 긴 침묵이 깨져요. 메디슨 마운티니어링이라는 회사가 공식 입장을 내고 비극의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나와요.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바로 참사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알렉스는 팀에서 가장 강하고 지구력도 뛰어난 멤버였대요. 그 누구보다도 힘있게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잘 올라가고 있었고 모두가 그의 완벽한 적응력을 놀라워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은 더 커져요. 산은 약한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앗아간 거였으니까요. 이제 팀은 어느 등산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게 돼요. 전부 중단하고 쓰린 마음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인가. 오랜 대화 끝에 이제는 목표 그 이상이 돼버린 그 정상 쪽을 마주보면서 팀은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이 비극이 영원히 마지막이 돼버리는 거고 계속 올라가면 알렉스의 기억을 하늘까지 이어가는 셈이죠. 그래서 그들은 올라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알렉스를 위해서. 이 등반은 이제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헌정이죠. 팀이 이를 악물고 다시 정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동안 아래 뉴스와 공식 성명서의 세계에선 또 다른 이야기가 벌어지죠. 바로 왜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돼요. 사람들은 단순하고 분명한 답을 원하죠. 그러자 설명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먼저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쪽에서 입장을 내죠. 마칼루산의 물류를 맡았던 히말라얀 가이즈 네팔의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일단 이런 설명을 해요. 알렉스는 고속캠프에서 심장이 멈춘 걸로 보인다며 초기 소견을 밝히죠. 비슷한 이야기는 메디슨 마운티니어링 공식 보도자료에도 반복돼요. 심장마비라면 극한 고도에서 듣게 되는 너무나 익숙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심장마비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서 이 비극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 뉴스에서는 이 표현을 앞다퉈 쓰기 시작했고 어느새 기사 제목에서 아마도 추정된다라는 단어는 다 사라져버렸죠. 남는 건 오직 하나, 말 그대로 건조하고 확실한 사실뿐이죠. 이 사실이 전 세계를 삽시간에 퍼져나가고요. 하지만 여기 히말라야의 희박한 공기 속에서는 모든 게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고산 캠프에서 장비나 전문가도 없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확실한 부분이죠.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 진실에 가까워질 만한 문서가 단 하나도 없어요. 부검 기록도 자세한 의료 리포트도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는 그 원인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상은 근거 없는 공중에 뜬 원인일 뿐 제대로 된 의학적 바탕은 없어요. 게다가 수년간 그와 함께했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주진단과 그 운명의 밤에 생긴 심장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아무런 매체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죠. 공식적인 결론은 나오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이 의료적인 불확실성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마칼루의 비탈에는 아직 고요함과 모호함만 감돌 뿐인데 세상 뉴스에는 벌써 폭풍처럼 사건이 몰아치기 시작해요. 마치 눈사태처럼 그의 죽음 소식이 세계 곳곳에 뉴스, 에이전시로 쏟아집니다. 미 대륙에서 아시아까지 모든 신문과 방송이 똑같이 매혹적인 이야기를 퍼뜨리죠. 바로 영웅의 초상이에요. 손의 종양을 이겨낸 사람. 탐험가 그랜드슬램, 모든 대륙의 최고봉과 양극점을 모두 밟은 뒤 사실은 그 모든 도전 동안 이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안고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 운동선수 말이죠. 산악 전문 매체들은 그를 산을 그냥 취미로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던 인물로 그려요. 사람들에게 기부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인간의 정신이 어떤 진단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올라갔다고요. 하지만 화려한 제목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 알피니스트 포럼에서 대화가 오가는 걸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는 질문도 왜가 아니라 대체 왜 그래야 했나로 변해요. 자신의 몸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단순히 산만이 아니라 자기 건강까지 건 이 도전이 정말 인간이 감수해도 되는 위험이냐는 더 무거운 이야기가 나와요. 논쟁은 깊어져요. 누군가는 그의 용기를 존경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게 무책임한 모험이라고 봐요. 그 한 사람만의 안전이 아니라 구조대원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진짜로 확실한 건 거의 없어요. 한 신문에서는 그의 나이를 55 또는 56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사실 이 원정 당시엔 37 전후였어요. 누군가는 그가 미국인 중 12번째로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고 쓰고 또 어떤 기사들은 이미 더 많은 사람이 그 업적을 이뤘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사실마저 점점 불확실해지는 거죠. 정말 그가 마칼루 봄 시즌의 첫 희생자였던 걸까? 정말로 세 번째 캠프까지 올랐던 건지 아니면 비극이 그 아래에서 일어났던 건지 기사마다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이들이 완벽히 확인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접하게 되는 이야기는 공식 발표, 영웅담,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뒤섞인 모자이크 같아요. 그런데 이 모자이크에는 정말 중요한 조각들이 빠져 있죠. 바로 그 얼음 비탈에 남겨진 진짜 이야기들 말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